곳도 있으시면서요. 참여 네트워크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 당시 2007년 남북 2차 정상회담 당시에 통일부 장관으로 그 자리에 분석하셔서 많은 노고를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이재동 장관님 귀한 걸 해주셨는데 큰 박수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그 14 정상선언 기념 행사를 하면서 제가 꼭 두 군데 강연만 이번에 맡았습니다. 오늘 여기 대전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7일 날 충주에서 강연을 또 합니다. 사명감 가지고 여기 다니면서 제가 14 정상선언의 전도사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정부 기본 5개년 계획 속에 이 14 정상선언의 가장 핵심 부분인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라든가 평화체제라든가 이런 모든 계획들을 다 폐기 처분하는 그런 정책을 세웠다고 해서 지금 정말 참 우려가 됩니다. 아직 내용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 철저하게 이 밀봉 상태에 있어가지고 국회에 제안만 해놓고 지금 이것을 공개를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부가 정말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것은 역사의 발전이 아니라 역사를 완전히 뭉개버리는 것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 남북 정상이 2007년에 합의를 해서 발표한 정상선언이라고 하는 그 선언문이 이 정권이 저렇게 무슨 정부 계획으로 폐기한다고 폐기가 되는 거겠습니까? 또는 유엔이 당시에 총회에서 의결을 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렇게 보면 도대체 이게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폐기를 하고 누구 마음대로 뭘 빼고 넣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14 정상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제가 한 40분에서 50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한 30분 질의응답 하시는 걸로 하죠. 14 정상선언의 꿈,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통일의 길을 만드는 겁니다. 통일 그 자체는 아니지만 통일로 이르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분단입니다. 우리가 실제 분단에 대해서 다 잘 이해하는 것 같지만 정말 분단이 뭐냐? 그 원인은 어떤 것이었냐? 이걸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죠. 분단은 1945년 우리가 일본이 패망한 직후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죠. 1945년 8월 8일 소련군이 북한의 진주에서 점령을 합니다. 8월 11일 미국이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미소가 한반도를 분할, 점령, 통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분단의 아주 첫 단계였죠. 세 번째, 그해 9월 7일 미군이 남한을 점령하기 위해서 3개 사단병력이 들어와서 남한 전역을 점령을 하고 군정을 하면서 이 메가더 사령관이 당시에 포고령을 내리면서 그 포고령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겁나는 그런 포고령이었죠. 그 다음에 1950년 1월 12일 미국 국무장관이 애치슨이 이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하는 소위 애치슨 라인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의 배경이 된 것이 아니냐,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분단은 미국이 8월 11일 해방되기 나흘 전 소련의 한반도를 미소가 이 분할 점령을 하자. 그래서 일본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면서 우리는 미소의 군정 통치 속에 들어가는 새로운 식민 통치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남북 분단의 과정을 보면 1945년에 38선으로 영토 분단이 되고 1948년 남북이 각각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국가 분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1948년, 1953년 마침내 민족 분단이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보면 그 후에 결국 이념 분단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 분단은 단순한 하나의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여러 가지를 어떻게 다 해결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죠. 그래서 사실은 14정상선언을 만들기 위한 정상회담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런 분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였습니다. 자, 6.25 전쟁, 6월 25일 새벽에 일어났던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침략을 감행해서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파죽지세로 남하를 했는데 이때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1950년 9월 15일 월미도 공격, 이 월미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인천의 월미도를 공격하는 그 공격으로 시작된 인천 상륙작전이 전세를 뒤엎고 북상해서 결국 중국 접경지역까지 밀고 올라가서 중공군이 개입하고 엄청난 전쟁 피해를 가져왔고 1951년 7월부터 정전회담이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도 역시 이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제였죠. 지금까지 정전협정된 지 60년이 되는데도 아직도 한국의 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 미국 사람들도 unending wa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이름도 그렇게 되어 있는 지경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자, 이런 이 비극적인 이 월미도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지만 이것이 가져온 한국전쟁의 여러 가지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었죠. 이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일으켰지만 미국은 38선으로 미소가 분할 점령해서 통치하자는 걸 깨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중공군이 내려오고 여기에 험악한 전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1940 여기 펑더파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인민지원군 사령관. 그래서 북한은 자기들 인민군이 직접 들어오면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전쟁이 되니까 이름도 그냥 지원군입니다. 그게 참 이름 정한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중국이 미국과 직접 전쟁에 임하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는 북한을 지원해주는 지원군일 뿐이다. 전쟁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그게 참 중국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이런 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서 펑더파이가 이 정전협정문에 서명하는데 목을 갈아서 붓으로 이렇게 서명하는 모습 보면요. 참 중국 사람들이 다시 보이죠. 이 펑더파이는 나중에 문화혁명 때 모택동에게 아주 이 처참한 이걸 당하는데 그때 이 펑더파이는 모택동에게 머리 한 번 구부렸으면 되는데 그걸 안 굽히고 끝까지 원칙론을 주장하다가 결국 문혁 때 어려움 당하고 비참하게 세상을 끝을 냅니다. 그 얘기는 사실 다른 얘기인데요. 북한과 모택동,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뭐냐? 입술과 이로 설명을 합니다. 모택동은. 자신의 아들도 한국전에 보내죠. 그래서 이 참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참전 자체가 한국전의 의미를 바꿔낸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이후 61년 7월 11일 체결한 북중동맹조약은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하거나 개정 상태에 놓이게 되면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북중동맹조약 제1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일 어느 쪽으로부턴가 군사적 침략을 받게 되면 중국은 지체 없이 참전을 해서 이걸 격퇴한다. 한미동맹보다 더 강력합니다. 한미동맹에 이렇게까지는 조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전협정을 할 때 정전협정문에 부속
지도로 더 올라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지도입니다.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에서 규정된 서해 5도에 대한 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해 5도를 여기 보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여기 우도까지 5개의 섬을 네모로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네모는 바다의 영역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섬이다, 이 섬. 이 섬을 유엔군 관할하에 둔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을 표시해 놓은 것이 이 네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들에게는 어떤 영해나 이런 것이 인정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육상에서의 이 군사분계선이 해상에서는 합의가 안 되니까 이 강을 따라서 나오는 이 선을 요 우도까지만 이렇게 선을 그어서 강화도 북쪽의 임진강과 한강 사이에 나오는 요렇게 요걸 만들어내죠. 요게 교동도고요. 이게 강화도죠. 요렇게 이제 그 선을 만들어서 요 선은 해상의 유일한 선입니다. 다른 데는 선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NLL 문제가 나왔을 때 이 NLL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서 결론을 낸 것이 하나가 NLL에 대해서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대로 그냥 간다. 두 번째,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절대로 NLL을 움직이거나 NLL을 변화시킨다는 어떤 의제도 논의하면 안 된다. 논의하는 경우에는 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가 있다. 세 번째, 우리 국민들이 모두 NLL을 우리의 경계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존중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이 회담에 임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우선 이 서해에 대해서 이런 정전협정상에 이런 지도가 있었고 여기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걸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합의가 안 되니까 마지막 가서 합의한 것이 5도는 큰 섬 5개는 유엔군이 관할하고 이런 데 있는 작은 섬들은 인민군이 관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큰 섬 위에 작은 섬 많잖아요. 작은 섬은 인민군이, 큰 섬은 유엔군이, 바다는 아무 규정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정전협정의 아주 기본적인 합의였던 것이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서해에 평화가 없다. 서해는 언제나 위험하다. 전쟁의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연평도 포격교전 11월 23일 이게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영토에 직접 포격을 한 사건이죠. 연평도,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할 수 있는 연평도에 북이 포격을 했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그쪽에 대응 사격을 했던 거죠. 북쪽에 대고.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들어갈 때 제일 염두에 뒀던 것이 육상은 군사분계선이 있고 이 군사적 완충 지역이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서해는 불행하게도 그런 완충 지역도 없고 어떤 이게 없어서 NLL만 가지고는 도저히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서해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에 해운협정을 맺어서 함정과 함정 간에 이 긴급한 연락이 있으면 무선으로 연락을 한다. 이런 합의도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NLL 내려오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서해에 평화를 만드느냐. 이게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걸 경험해 놓고 보면 어떻게 서해에 이런 군사적 충돌을 막아내는 장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하나의 과제죠. 자,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매년 하는 한미 군사훈련이죠. 지난번 키 리졸브 폴 이글 이 군사훈련 때 엄청난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런 군사훈련 이런 것으로 과연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냐?
하는 숙제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분단 냉전 구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평화가 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죠. 이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노력은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77선언을 발표해서 남북의 민족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죠.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이 갈라진 그런 특수관계다. 이런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을 해서 이것이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그러나 이 문서가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해서 역사적인 합의는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기본합의서는 지금도 가장 중요한 남북 간의 합의 상황이고, 이것이야말로 남북이 함께 갈 수 있는 최고의 문서입니다. 이 문서대로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남북기본합의서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국회에서 왜 비준을 안 했느냐? 우리 법적으로 이 문서를 비준할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긴 왜 근거가 없어요? 헌법상에도 다 규정이 있고 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게 있는데, 그 남북관계 합의한 걸 왜 안 하겠습니까? 이때도 역시 보수 세력들에 의해서 이게 안 받아들여진 거죠. 이 남북기본합의서가 대단히 중요한 합의서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한다면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4정상선언, 이 3대 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통일의 길에 가장 중요한 교과서고 기본 원칙이죠. 이것이 바로 남북관계의 인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중요한 것이냐? 북한은 우리의 선의의 동반자다. 북한도 우방과 외교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해 나가고 도와주자. 이게 77선언이고요. 91년 12월 13일에 합의했던 이 남북기본합의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 이것이 남북관계.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 존중하자. 군사적으로 불가침을 보장하고 군비를 감축한다.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한다. 판문점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제까지 북한을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대적 대결 상태로 생각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 통일을 지향하는 동반자고 함께 이 일을 만들어가야 할 상대역이다. 그리고 우리는 판문점에 연락사무소도 만들자. 여러분, 신뢰 요즘에 우리 정부가 신뢰 프레스 얘기합니다만, 우리 같이 이렇게 전쟁을 겪고 있고 지금도 전쟁 상태와 비슷하게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신뢰라는 건 다른 신뢰가 아닙니다. 군사적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 안 쳐들어갈게. 너도 나 쳐들어오지 마. 절대로 군사적으로 너희 공격 안 한다. 너희도 나한테 공격하지 마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신뢰입니다. 다른 신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신뢰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고 군사적으로 불가침을 보장하며 군비 감축을 실현한다. 여기까지 가야 비로소 신뢰관계가 완성되는 거죠. 이게 내일 문제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100%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신뢰를 딴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하자. 여기 말로 보면요, 정전 상태를 항구적인 평화 상태로 전환하자. 항구적인. 그러니까 이 남북 기본합의서가 최고의 합의였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1991년이 아주 변화의 아주 핵심이었죠.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 기본합의서, 남북 유엔 동시가입. 이것도 참 어려웠었습니다. 북한이 마침내 김일성 주석이 좋다, 남북 유엔 동시가입하자. 이것은 항구적인 분단이 아니다. 서로 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하나의
뭐 과정이다 이렇게 된 거죠. 91년 미 국가안보명령 45호로 남한에 있던 핵무기, 각 지역에 있던 미사일 기지에 있었던 1000개의 핵탄두를 다 미국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이었죠. 이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것이 노태우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에 합의된 선언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대원칙이죠. 지금까지 대원칙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근데 이것도 아주 말이 요상합니다. 우리가 비핵화, 그럼 북쪽만 얘기하는 거죠. 남쪽은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요전번에도 중국하고 정상회담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이 제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중국은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이 용어가 전혀 다릅니다. 그게 뭐 중국 외교부에서 뭐 항의가 들어오고 그렇게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91년도에 된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언제나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지켜야 된다. 이 이유는 반드시 김정은까지도 다 내려가는 그런 하나의 전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90년을 전후해서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거부했죠. 나는 지난 역사지만 91년도가 정말로 역사적 하나의 전환기였습니다. 그때 만일 미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었다면 그러면 아마 지금의 무슨 이 핵 문제고 뭐고 이렇게 복잡한 뭐 과정이 없이 훨씬 빨리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참 이거 보면 여기서 안타까운 것이 왜 미국이 이때 왜 미국이 이걸 거부했을까? 나머지는 다 잘 가지 않았습니까? 이때가요 북이 참 어려웠을 때입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서독 동독이 통일이 되고 동굴압화의 사회주의 국가가 다 이 변화가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북은 그야말로 고립무원, 자기가 기대고 살던 때가 다 무너진 겁니다. 그 91년도가 급격히 북한 경제가 붕괴됩니다. 북한 경제가 붕괴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죽죠. 95년부터 또 이상하게 남쪽은 다 잘 되는데 자연재난이 들어가지고 한 4년 동안 농사가 완전히 망쳤죠. 그래서 이 90년대라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91년부터 정말 국가적 위기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런 합의들이 있었고 이런 합의들에 이어서 90년에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처럼 미국이 만일 외교관계를 이루어냈다고 하면 한반도 문제는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놓고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오버더퍼라고 하는 학자는 이 당시를 미국의 배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국의 배신. 참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이켜보면 북미 대화 6자회담 여기는 언제나 북핵 문제가 핵심에 있었고 이것을 행동 대 행동의 원칙 주고받는 형식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면 이 해답은 실패한 거죠. 아무것도 이룬 게 없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도 해결 못하고 북한도 미국으로부터 얻은 게 아무것도 없고 이것이 결국 지난 역사의 과정이기 때문에 14 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정말 이런 실패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어떤 평화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과제였었어요. 돌이켜보면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기본합의한 이 미국의 갈루치라는 사람과 이 북한의 강석주와 맺었던 이
제네바 기본합의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안 거 아닙니다. 북한에 경수로 지어주고 북한과 미국이 외교관계 수립하고 그러면서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을 다 포기한다. 그리고 경수로 지을 때까지 우리가 너희가 필요한 중유를 매년 50만 톤씩 지원해 줄게. 이걸로 합의가 된 거거든요. 이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잘 가다가 덜커덕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 경수로의 꽃, 경수로 지하에 들어가는 이 지하 원자로의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이 엄청난 얘기예요. 꽃수술도 터치고 막 경축을 하면서 여기 마지막 이 지하에 들어갈 원자로의 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날 2002년 8월 3일 콘크리트 첫 타설 작업을 하는데 요 때와 때를 맞춰서 미국이 이 북한이 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때 문제제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켈리 특사가 2002년에 강석주하고 회담하면서 북한에 가서 너희들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 이실직고해라. 북한이 화가 나니까 이거는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진전을 바라지 않는 자의 책동이다. 강석주는 우리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가질 수 있는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한 걸 갖다가 결국 이게 약간의 오해가 됐다고 얘기합니다만 어떻든 이런 회담 속에 켈리는 미국에 가가지고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것을 시인했다. 이렇게 보고를 함으로 해서 이때 완전히 다 깨지고 맙니다. 경수로 짓는 것도 깨지고 제네바 기본 합의도 깨지고 다 깨지죠. 나는 이것이 사실은 미국이 제네바 기본 합의를 지킬 뜻이 정말 있었느냐? 그걸 의심합니다. 결국 경수로가 깨지고 이 북한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여기서 남은 거는 결국 대결로 가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북의 핵 개발을 촉진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게 2002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 이거에 대한 미국 켈리의 보고 그리고 동시에 경수로 사업 중단 그러면서 북한은 이젠 끝난 것이다.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지 않느냐 하고 결국 이때부터 북한이 핵 개발에 매진한 것이 아닐까. 안타까운 일이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그럼 해결하는 방법이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 다자회담으로 가자. 해서 육자회담이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쭉 회의를 이런 형식으로 앉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앉아서 이게 바로 그 회담장인데요. 북핵 문제에 집중했던 육자회담. 북의 평화적 핵 이용에 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지만 역시 다시 한번 미국의 배신으로 실패를 하죠. 어떤 배신입니까? 이걸 발표하는 날 미국의 재무성이 북한이 마카오에 있는 BDA라고 하는 방코델타 아시아라고 하는 은행에 북한 계좌 45개의 불법 자금을 통용하고 있으니 너희는 이제부터 경제 제재를 혹독하게 받아야 한다 하고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죠. 이걸로 9.19 합의 몇 년 동안? 4년 동안 3, 4, 5, 6, 7이니까 5년 동안이죠. 5년 동안 줄기차게 회의를 해서 가까스로 합의해냈던 2005년 9.19 공동선명이 그만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끝나버리고 말죠. 여기서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 한반도에 가장 중요한 선언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다자가 합의했던 우리가 참여해서 합의했던 우리까지 합의했던 육자회담의 합의 이 두 가지가 14 정상회담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의 두 축이었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느냐. 그래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은 이 두 가지, 하나는 아까 얘기한 91년 남북 기본합의서, 또 하나는 2005년 9.19 공동선언,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기본선에서 이 둘을 이행해가기 위해서 이 정상회담을 준비를 했고 이것을 추진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 이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북이 풀어야 할 과제지 남들이 풀어갈 수가 없다. 봐라, 육자회담도 결국 하다가 미국이 깨지 않냐? 제네바 기본합의 결국 미국이 스스로 깨지 않느냐? 결국은 할 수 있는 건 남북이 만들어가야 할 역사적 과제가 아니겠냐.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생각이었죠. 그러고 보면 남북 간 중요 회담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1972년 이후락 박성철이 갔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7.4 공동성명, 두 번째가 정원식 연영묵 총리 간에 만들었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가 참 운명도 얄궂게 김영삼, 김일성 간의 정상회담이 불발됐죠. 합의되어 놓고 정상회담 하기 3주 전에 김일성 주석이 벼랑간에 운명하기 때문에 이게 회담이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도 보면요,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에 보면 나는 남북관계를 그만큼 멋있게 취임사에서 한 건 김영삼밖에 없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거기에 딱 김일성 주석에게 요청한다. 남북 정상이 백록담 기슭도 좋고 한라산 중턱에서 만나도 좋고 어디서든 만나서 풀어놓고 정말 민족의 문제를 논의하자. 민족보다 더 우선되는 건 없다. 와, 멋집니다, 아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김일성 주석이 죽지 않고 이때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마도 노벨 평화상은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이 탔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김영삼 대통령은 방에서 못내 이것 때문에 눈을 못 감겠다 그러실지도 모르죠. 정말 이것도 우리의 참 운명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 만일 이것이 성사됐었으면 한반도 평화는 더 쉽게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 지금도 이렇게 보면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를 이어가는 이 하나의 축, 또 하나는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을 이어가는 하나의 축, 남북관계 양쪽 축이 확연하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이것은 남북 정상이 만든 한반도 통일의 길의 대원칙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대원칙입니다. 남북이 함께 통일을 이루어가자.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자. 평화적으로 이루어가자. 단계적으로 이루어가자. 이 6.15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력 쓰지 않는다. 일시에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하는 거 없다.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 남북이 평화적으로 남북이 함께 이루어간다. 공통점이 우리에 있다. 그 공통점을 따라서 가자. 이게 6.15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15는 14 정상선언의 하나의 큰 목표고 명제입니다. 그래서 14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 우리는 어떤 거냐? 6.15 회담의 결과를 실제로 이행하는 실행 파일을 만들자. 6.15는 원칙이니까 그 원칙을 실천해낼 수 있는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면 이것이 결국 통일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14 정상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 6.15 선언에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던 여기에 대원칙이 평화 통일의 방안에 공통점이 있다. 화해, 교류, 협력,
이런 과제를 하면서 결국 새롭게 나가자. 이것은 14정상선언입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오전에 9시 24분부터 11시 45분, 오후에 2시 45분부터 4시 25분까지 백화원 회의실에서 진행했는데 10월 4일 양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것이 6.15의 실행 파일의 제목이죠. 남북관계 발전, 평화 번영, 이 두 가지 명제가 14정상선언의 핵심 표제입니다. 이것이 6.15의 하나의 실행 파일. 그래서 여기서 이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합의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국가연합 형태의 틀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면 정상회담. 정상회담을 우리가 정례화하자. 그랬더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니 남북 대통령이 남북 정상이 만나는데 무슨 정례화라고 때를 정해놓고 만나느냐. 일이 있으면 만납시다. 그래서 수시로 만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요. 우리 친척집 방문할 때 일이 있으면 전부 치고 가지 않습니까? 그냥 한 30년 전 얘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어디 친척집 갈 때 전부 치고 갑니까? 휴대전화 문자로 하든가 카톡으로 얘기를 처하거나 아니면 페이스타임으로 해서 화상통화로 해서 저 내려갈게요 하든가 아니면 지금은 워낙 이게 발달돼 있어가지고 차 타고 휙 가서 저 왔어요 이러고 말지 전보 치고 가는 건 벌써 옛날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할 때 제가 향수가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언뜻 잊어버렸던 옛 생각. 전보 치고 어머님 내 내려가요. 그리고 그 얘기가 이거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정답게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하나의 친척 간에 있을 수 있을 법한 그런 하나의 표현. 나는 그 속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진심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그 뜻인지 모릅니다. 아니 집안끼리 만나는데 일이 있어야 만나면 일이 있으면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경조사가 있을 때 그렇죠? 두 번째 경조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잔치를 벌린다거나 칠순잔치 할 때 그럴 때 서로 만날 수 있는 거니 집안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정치적 담론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수시로 만납시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그렇죠. 날청이라도 못 만나는데 수시로 한다고 만나십니까? 그게 어디?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러고 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세상을 뜨고 말았죠. 그러나 어떻든 그때 정상회담 밑에 총리회담 밑에 장관급 회담인데 경제공동체를 위한 경제회담, 군사공동의를 만들기 위한 국방장관회담, 이 사회문화를 위한 사회문화장관회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위한 장관회담. 옛날엔 장관급 회담이 통일부 장관회담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장관급 회담을 4개. 그 장관급 회담 밑에 차관급 회담으로 20개가 넘는 조직을 만들어놨죠. 이게 남북관계의 당국 간 회담의 정례화, 체계화 를 만들어낸 하나의 가장 중요한 발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것이야말로 국가연합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통일의 2단계에 접어드는 하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겁니다.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일로 넘어가려면 전제가 하나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전쟁을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종전. 그리고 평화체제 논의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한 관련국 정상들이 3국 또는 4국의 정상들이 한반도에 모여서 이 장소도 한반도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남이든 북이든 한반도에서 모여서 정상회담을 하고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남쪽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달라. 놀라운 합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차 정상회담이었던 이 2007년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남북 연합 체계와 함께 한반도의 상황을 이 전체적으로 바꿔놓는 결정적인 변화를 종전과 평화 체제를 논의하는 이 체계를 만들어내는 이 회담까지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던 이것이 결국 6.15의 완성본이죠. 이것까지 되면 6.15의 완성본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또 그 다음 단계에 뭔가 과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것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있지 않느냐? 그 필요한 일들이 뭐냐? 그 필요한 일들이 넘어가기 전에 철도 도로를 우리가 완성을 했는데 경의선 철도, 동해선 철도를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9월 18일에 시작해서 2002년에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2004년에 경의선 4차선 도로를 완공하고 동해선 철도 도로를 완공하고 이 다 하는데 모두 7,778억 원이 소요가 되고 남북 간의 군사 실무자 간의 전화도 만들고 이 철도를 통해서 정례적으로 왔다 갔다 하자. 그래야 뭐 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개성공단을 정말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지 않겠느냐. 이건 이미 김대중 대통령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만 사실은 제가 장관 때 비로소 처음 100만 평 기반시설을 준공하는 준공식을 제가 장관 때 했습니다. 참 늦어진 거죠. 그래서 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우리는 2천만 평을 내놓고 군대 다 물리치고 그리고 그 땅에다가 우리가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겨우 지금 실제로 지금도요 100만 평 가운데 가동되는 건 40%입니다. 40만 평. 원래 꿈이 대단했던 거죠. 800만 평과 배후도시 1200만 평을 목표로 해서 35만 명의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거대 산업도시가 목표였고 이 산업도시가 되게 되면 이 산업도시는 적어도 인구가 약 한 300만 내지 400만 되는 그러면 평양보다 더 큰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이 형성되는 경우 우리들에게 떨어지는 이익은 얼마냐? 연간 97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이루어지고 약 25조 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그래서 북은 여기다가 군대를 다 이 송악산 뒤쪽으로 철수시키고 이 포병연대를 다 철수시키고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풀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이 정상회담에서 250만 평을 다시 2단계 개발을 하는 사업을 빨리 시작합시다. 이 합의를 합니다. 개성공단.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군사기지,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최전방 군사기지, 30분 내에 서울을 박살낼 수 있는 북한의 최전방 기지를 산업기지로 만들고 그 산업기지는 평화의 기지가 된 것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보습을 만드는 그 이야기의 현실적인 하나의 상황이죠. 개성공단 닫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개성공단이 평화의 심장입니다. 인류 역사에요. 서로 적대적 관계가 있는데 자기 땅 2천만 평을 내놓고 너희들 여기 와서 공장 짓고 일을 하고 돈 벌어라. 우리가 노동력도 되고 다 될 테니 같이 일해보자.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체가 평화, 남북 통일의 엄청난 하나의 길이요 과제였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것이 다시 열리게 되고 움직이게 된 것은 정말 너무 다행입니다. 죽음에서 회생된 것과 마찬가지죠. 일단 심폐소생술에서 성공한 셈이죠. 정말 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죠. 자, 여기 이 공장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쪽에 있는 이것이 종합 건물입니다. 10몇 층 된 아주 현대식 건물이고 여기에 이 각 공장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공장을 짓고 이게 겨우 지금 진대가 100만 평 가운데서도 40만 평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갖는 위력이라는 건 대단한 것이죠. 왜? 군사기지가 산업기지, 산업기지가 평화기지가 됐으니까요. 금강산 놀라운 겁니다. 빨리 열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금강산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의 혼이 살아있고 우리의 숨결이 살아있는 현장이죠.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북쪽에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지하 자원으로 돌려받는다 해서 이 섬유 고무 비누 원자재가 2007년 7월 23일 8천만 불 상당의 원자재가 북으로 가고 그 대가를 지하 자원 공동 개발로 상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바로 제가 장관 재임할 때였었습니다. 북이 이거 가져간 거 가지고요. 메리아스도 만들어 오고 신발도 만들어 오고 비누도 만들어 왔는데 제법 잘 만들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원자재가 가서 북쪽에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고 그 제조업이 이제까지 다 그런 생필품이 90% 중국산을 기대다가 우리 남쪽에서 준 원자재를 가지고 만든 제품으로 입는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이 보내는 걸로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구나 이런 데에 있는 섬유업체 200개 회사 이상이 정말로 소생합니다. 소생. 그래서 섬유협회에서 무지하게 감사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이것이 북쪽에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섬유업계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주고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제조업체라고 하는 사양업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쪽하고 얘기한 것이 제일 처음에 약속한 것이 여기 있는 대흥광산, 마그네사이트, 검덕광산, 이 무연탄광산, 룡양광산, 마그네사이트. 요 무연탄이 검덕에는 아연광산입니다. 검덕 아연광산, 룡양광산, 대흥광산 이 세 개를 우리가 남북이 공동 개발을 한다 해서 우리 기술진이 다 가가지고 2차례 현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바로 여기 단천이라는 데 있는 지역에 있는 겁니다. 이 대흥 청년광산은요, 마그네사이트 광산이 이게 노천광산입니다. 굴 파고 들어가서 마그네사이트를 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허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것이 20억 톤이 매장되어 있는. 근데 마그네사이트는 철광 산업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사실 이 합의할 때요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야, 이렇게 남북이 자원을 함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하광산을 함께 공동 개발한다. 이것이 해방 이후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이것만이 아니죠. 이 검덕에 있는 아연광산은요, 검덕 아연광산 일명 금골광산입니다. 이게 아연이라는 게 보통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금처럼 좋은 거라 여기 금골이라고 불러가지고 이 아연광산의 현장입니다. 이 모습이 다. 아연 매장량이 3억 톤인데 우리는 아연을요, 전량 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특히 남미에서. 이 물류 비용 때문에 매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결국 이것도 못하고 말았죠. 그런데 우리들하고 약속을 남북 간에 처음 지켜서 이 아연으로 상환을 우리가 받았는데,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해서 3%를 첫 해에 보내오기로 해가지고 아연괴를 2007년 12월 14일과 2008년 1월 4일 2차례 걸쳐 500톤씩 1000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약 한 230만 브로치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 배에 싣고 왔던, 여기 보면 DPR 코리아라고 돼서 아연괴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남북에서 할 때 처음 북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저보고 자꾸 퍼줬다고 그러는데 저는 퍼준 게 아니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게 처음 받아온 겁니다. 이게. 근데 사실 처음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분은 이 점을 좀 머리에 꼭 기억하시고 내일 시험 문제 꼭 이걸 냈으면 좋겠습니다. 북으로부터 2007년에 우리가 상환받은 최초의 물질이 뭔가요? 아주 뭐 이렇게. 이 전량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물건이죠. 이게 다 정상회담의 결실들입니다. 정상회담이 NLL을 포기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정치회담이었다면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는 아깝다는 게 이런 점들이죠. 이걸 다 뒤집어 푼 게 이명박의 5.24 조치.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가서 이걸 하는데 저는 온 세계에요. 전쟁을 기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예? 전쟁을 왜 기념합니까? 뭐가 좋다고? 그것도 전쟁기념관에 가서 조명도 으시시하게 해놓고 딱 5.24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5.24 조치는 남북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6.15 공동선언도 14정 선언도 폐기하는, 그래서 대북 인가공 사업은 물론이고 모든 걸 다 파기시킴으로 해서 우리 쪽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자, 한미 군사훈련. 지난번 한미 군사훈련은 이제까지 한미 군사훈련이 아닙니다. 대단히 위협적인 한미 군사훈련이죠. 왜? 급변 사태에 대비한 한미 군사훈련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처음에 팀 스피릿 훈련이 있다가 76년부터 93년까지. 이때 94년부터 07년까지 RSOI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지금까지 키 리졸브 폴 이글이라는 걸로 군사훈련이 되어 왔는데, 이 군사훈련에서 이번이 왜 이렇게 무섭냐? B2라고 하는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이거는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부시 대통령 때 개발한 지하 60m를 내려가서 거기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지하 시설을 콘크리트 20m 정도의 두께의 콘크리트를 파괴할 수 있는 파괴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핵폭탄입니다. 벙커버스터가. 여러분 60m 하니까 좀 별로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60m가 건물로 치면 20층 높이입니다. 지상 20층도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지하로 20층이라는 걸 상상만 해보십시오. 이거를 한꺼번에 16개를 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B2라는 것이. B2를 이렇게 공개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놀래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북한이 이 B2가 뜨는 걸 보고 북한이 무수단 장거리 미사일을 딱 이동시키고 아주 이렇게 폼을 좀 잡았던 거죠. 실제 무수단 장거리는 북한도 이제까지 아직 시험도 못해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B2가 아주 엄청난 이 북한에 위협을 주고 북한으로 하여금 정말로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이 공군기지에서 떠서 군산 앞바다에 와서 폭격을 하고 돌아가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훈련을 한 겁니다. 태평양 상공에서 급유를 한번 받고 그리고 계속 떠와서 군산 앞바다에 포격하고 딱 돌아가는 훈련. 이거를 정말 겁을 내지 않을 수가 없었죠. F-22 랩터라는 이름의 이 폭격기도 마하 2.5에 대당 가격이 2천억이 되는 미국의 스텔스 항공기. 이 스텔스 항공기라는 것이 이 특수 이 겉에 제작이 돼가지고 이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그런 성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도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미 본토 타격 계획. 자기들이 무슨 힘으로 미 본토를 타격하겠습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해놓고요. 이것도 또 참 옛날 생각나게 만듭니다. 여기다 궤도에다가 아주 이렇게 딱 이렇게 겉으로 진짜 본토 포격기금 이렇게 안 해놓겠죠, 그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러나 북도 이렇게 뭐 정말 군사 의지를 단호하게 가지는 이렇게 이제 결국은 뭐냐? 제가 여기 하고 싶은 말씀은 무력으로 평화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력은 또 하나의 다른 무력 충돌을 만들지 평화를 만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2013년 5월 10일 해상 군사훈련에 오죠. 엄청난 겁니다. 이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보통이 아니죠. 고정된 날개를 가진 비행기 80대 이상을 탑재할 수 있고 6,000명 이상의 병력이 근무하는 전장이 330m, 폭이 77m 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지금은요 해군 전쟁입니다. 먼저 이런 항공모함이 딱 떠서 해안가에 가가지고 본토에다가 그냥 있는 데에다 퍼붓고 그게 일단락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공군이 직접 들어가서 치고 그런 다음에 육상군이 올라가는 거죠. 옛날 전쟁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또 이런 걸 모든 걸 다 컴퓨터에 의해서 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 컴퓨터에 의해서 조정되는 이것이 거의 표적에 대해서 오차 범위가 1m 이내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리 멀리서 미사일을 쏘더라도 그런 엄청난 타격의 목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아주 무서운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통일이 남북의 미래를 위한 대박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박 날 일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느 것도 대박 날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기울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떤 한편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팔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은 외국에 기술 로열티를 다 주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통일밖에 없다. 왜 통일이 우리에게 대박이냐? 여기 무산광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아 최대 노천 광산입니다. 노천, 이게 좀, 불빛 때문에 이 사진이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이 두만강가에 있는 무산에 있는 무산 광산이라고 하는 건 매장량이 17억 톤. 중국이 50년간 채광권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무산 광산에 있는 철도를 부설해서 지금 단계는 아마 거의 완공 단계에 있을 겁니다. 정말 아까운 아주 싼 가격에 50년간 채굴권을 넘긴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안 해내면 그 대박은 다 중국 사람들이 차지하고 마는 거죠. 자, 오이사 조치가 나오고 나니까 여러분 딱 보실 수 있으면 아시는 것처럼 요게 이 남북교역이고요. 요 지난 것이 북중교역입니다. 2010년에 오이사 조치가 나니까 이때부터 그냥 이렇게 적당한 선에 있다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 여기 2012년까지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것이 보면 보십시오. 2011년에는 전년 대비 62%가 상승됐고, 그리고 2012년에는 59억 4천만 불로 전년 대비 5.4%가 증가했지만 이것은 이거에 비해 보면 거의 2배가 넘는 엄청난 양의 증가를 이룬 거죠. 남북 관계가 발전 안 하면 북중 관계로 다 넘어갑니다. 이것이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남북 관계가 발전이 돼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사실상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하바롭스크로 해서 이 울란우대로 통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로 대륙으로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국 베이징으로 해서 광저우로 해서 중국 이 횡단철도로 이용할 수가 있고, 이게 TCR. 여기에서 단둥으로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동시에 울란바토르로 해서 가는 이 몽골
횡단철도, TMGR, 이것이 다 뚫려서 우리가 마침내 대륙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 아마 언론에 보셨겠습니다만 핫산과 나진항을 잇는 철도 50km가 지금 준공이 돼서 끝났죠. 러시아도 지금 이쪽 지역에 대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나진항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이 사람들의 이 하나의 중요한 항구이기 때문에 이 나진항을 통하지 않고는 동북 삼성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일이 되면 그야말로 이게 대박입니다. 젊은이들의 직장 창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길 밖에는 살 일 없는 거죠. 이걸 막아놓고는 다른 꿈을 꿀 수가 없는 겁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1차 정상회담을 할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철도를 잇자, 그러니까 우리는 경의선만 생각하고 갔는데 북쪽에서 동해선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해선? 이 철도가 없다 우리가. 이게 일제 때 철도 놓은 걸 경제성이 없다고 없애버렸습니다. 다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있는 게 여기 강릉에서 조금 내려오는 거기까지만 있고 없는 겁니다, 철도가. 그래도 놓자. 그 이유가 바로 북한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러시아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가 같은 층으로 외교적인 관계를 가지고 간다. 그런 하나의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직접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의미가 사실은 정상회담에서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개념들이죠. 그 다음, 이게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입니다. 이번에 정부 5개년 계획에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폐기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이 그동안에 NLL을 없앤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또 대화록이 있다, 이거 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고 지금 심지어는 참여정부가 다 그거 다 지워버렸다 이러는데, 그걸 지우면서 국정원에 있는 자료를 왜 내버려 둡니까? 국정원은 김만복 원장이 있었는데 그거 없애버려 하면 금방 없어질 수 있는 건데, 그건 내려놓고 그걸 왜 없앴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할 테니까 다음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걸 꼭 국정원이 가지고 있다가 줘라. 왜냐하면 이 국가기록원에 넘어가는 거는 30년 동안 못 열어보니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러니 정상회담 준비해서 이걸 참고로 줘라.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돌아와서도 얘기했지만 14정상선언을 만들어낸 것을 본인의 대통령 치적 가운데 최고로 평가했습니다. 왜? 6.15를 계승하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그걸 이뤄낼 수 있고 9.19 합의를 이행해낼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아마 지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14정상선언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 13합의 아닙니까? 9.19 합의에, 육자회담의 하루 전날. 그 합의가 9.19 합의를 이행해가는 이행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14정상선언이 9.19 합의, 그 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6.15를 이행해낼 수 있는 합의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가치를 엄청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참여정부 왜 그걸 지우겠어요? 뭐가 겁나서? 만약 겁나면 다음 대통령에 이게 참고하라고 왜 남기겠어요? 그때 이미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을 텐데. 국정원급부터 없애라고 그러겠죠? 정치적으로 이용할지 모르니까 없애라.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너무 순박했는지 저걸 저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줄은 몰랐죠. 국정원이 저걸 갖다가 그냥 공개해서 그냥 이렇게 엄청난 사태를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NLL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NLL을 지키되 NLL을 평화적으로 지키자. 공동의 이익으로 지키자. 그것이 우리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NLL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동 어로 수역이라는 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 NLL을 중심으로 하고 해서 등거리는 안 되겠지만 등 면적을 가자. 합하면 면적은 같게. 그래서 요 일을 하다가 합의가 안 돼서 결국 못 넣은 겁니다. 근데 우리 보고 NLL을 포기했다고요? NLL을 지키는 방법에 엄청난 차이입니다. 군함으로 사람 죽이고 죽으면서 NLL을 지켜봐야 거긴 평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평화적으로 지키느냐? 그래서 공동어로 구역을 해서 남북 어민들의 이익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공동어로 구역을 한다면 NLL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중요한 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들이 북쪽이 얘기한 것이 요 선, 요 점선, 요 선과 NLL을 중심으로 NLL과 요 사이를 뭡니까? 공동어로 구역을 하자. 그게 북한이 내놨던 첫 번째 안이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안 받았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 한나라당에서 나온 것이 과거에 북쪽이 주장했던 소위 개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개선이 뭐냐면 요 우도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했던 이 선입니다. 이걸 주장하면서 우리 어선들이 고기 잡을 수 있는 권한까지도 포기하면서 공동어로 구역을 주장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우리 어선이 요 선 이상으로 못 올라갑니다. 이게 어로 통제선입니다. 마치 민통선이 있는 것처럼 바다에도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민도 못 올라가니까 우리 어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공동어로 구역은 이 북쪽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꽃게가 여기 많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못 가는데 북한도 못 오는 거고 NLL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공동의 이익을 하면 마치 개성공단처럼 여기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는 여기 있는 이 해주 공업단지를 만들고 개성공업단지가 있고 여기에 인천항이 있고 해주항이 있고 인천공항이 있고 그래서 연육교로 이쪽 황해도부터 강화도를 거쳐서 연육교로 여기까지 이면 꼭 50km입니다. 30분이면 인천공항에 옵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 세계 어느 산업단지가 국제에서 저기로 가장 큰 인천공항 같은 그런 공항을 50km 이내에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가 없다. 그러니 개성공단, 해주공단, 인천공항, 인천 송도 국제도시, 서울의 금융, 그리고 인천항, 해주항 이게 합쳐지면 이것은 세계적인 정말 산업단지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엄청난 부의 창출이 가능하다. 그걸 정말 힘줘서 얘기한 겁니다. 끝까지 어려웠던 것이 뭐냐 하면 이 해주에는 서해를 관할하는 북한의 해군력이 총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이걸 어디로 옮기느냐? 옮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오전 회의에서는 그걸 반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결심을 하고 결국 그걸 합의를 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평화입니다. 해주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최대 해군 기지를 옮기고 거기를 산업단지를 만든다. 개성공단을 만든 것과 또 다른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금강산 관광도 금강산에는 장전항이라고 하는 북한의 이 잠수함 기지를 옮기고 장전항을 개방한 거거든요. 마찬가지 그런 역할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 해주의 강령군 지역의 공단입니다. 이 강령군 지역이라는 게 해주의 이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은 강령군 공업단지를 지금도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얘기는 10월 4일 날 아마 발표가 될 텐데요. 그래서 나는 지금 돌이켜보면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지 이게 무슨 뭐 좁게 보고서 뭐 한 게 아닙니다. 이 전체를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 지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엔 한강, 하구, 공동 이용 수역도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이요, 난리들입니다. 여기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제일 좋은 양질의 모래를, 예? 양질의 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최고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설협회에서 이것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협회가 공짜로 놔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한강 하구의 모래라고 하는 게 우리로서는 엄청난 이 부가가치가 있는 건설업계 업계. 그래서 이것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였던 거지. 이게 종합된 것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분쟁 지역과 분쟁의 수역을 어떻게 공동의 이용을 통한 경제 이익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기지로 하느냐는 엄청난 제안이 이거였죠. 정말 이것이 어렵게 합의가 됐던 건 엄청난 합의였는데 뭐 이번에 다 이걸 없앤다는 거죠. 결국 저는 남북이란 게 뭐냐? 공존의 철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공존의 철학. 이걸 우리가 화라고 부릅니다. 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공존의 철학으로 가야 될 것이고, 결국 이렇게 가야 북핵 문제도 결국 남북 관계에서 풀어야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 북미 관계가 턱 되질 않습니다. 가령 이번에 이란과 미국이 극적으로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란은 그게 가능합니다. 이란 옆에는 남한 같은 위협이 되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란은 국제적인 주변 국가들과 이해관계가 그렇게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이 첨예한 국제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남북관계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 남북관계를 이 원칙에서 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동화하려는 패권의 논리, 이 패권의 논리를 깬 것이 바로 14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이고 남북 14 정상선언의 하나의 기본적인 그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